정권시장이란데,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데는 정말 말도 많고 그 탈도 많은 데죠. 오늘은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뭐 이름 뭐라고 해야 정확할까요? 하여튼 정치 테마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왜 나오는지, 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 싶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돌아보죠. 지난 2월 1일, 그날 수요일이었던가요? 오후 3시 30분에 갑자기 반기문 대선 불출마 하여튼 반기문 대선 불출마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기문 씨 본인이 직접 하셨죠. 그날 오후에 정권 투자가들의 온갖 오소리 잡탕이 모이고 뭐 하는 오소리 잡탕은 미안한 편입니다. 하여튼 정권 투자자들이 모이는 한 전문 사이트에 뭐 반기문과 관련된 특정 후보의 게시글이 막 집중적으로 막 올랐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황교안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더니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는 거죠. 2월 2일 정권시장에서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 그날 떨어질 수 있는 최대 낙폭으로 던진 하한가 종목이 13개가 나왔는데요. 그 13개가 모두 소위 말하는 반기문 테마주였습니다. 반기문 테마주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반기문 동생 친척 누구가 어디 회사 임원이라더라. 좀 그거죠. 예를 들어 뭐 반기문식 정책이 뭐 하는데 그 정책이 실현되면 그 회사가 주력 제품을 많이 팔린다더라. 이런 류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정책 혹은 뭐 그런 우리 정권과의 무수히 있는 각종 산업 테마주 또는 유행을 쫓는 테마주 이런 거라도 볼 수 있는데, 반기문식 친척과 뭐 조카가 어떻게 하고 있다더라 이런 류의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기문 대통령이 되면 아주 사업 외적인 걸로 뭔가 덕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추론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소위 반기문 테마주였습니다. 그날 하한가가 된 13개,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하한가 13개 종목이 전부 다 반기문 테마주였습니다.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선거 테마주, 이게 반기문 테마주만 있는 게 아니죠. 재밌는 거는 반기문 테마주가 폭락하면서 일부는 황교안 테마주가 올랐고요. 안희정 테마주도 그 다음날 크게 올랐습니다. 그 해석이 가관입니다. 반기문을 지지하는 표가 보수 계열은 황교안 대행으로 갈 것이니까 황교안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황교안 테마주가 올랐다. 뭐 또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기억도 다 못하거니와 어쨌든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정 테마주가 오른 건 이런 식입니다. 안희정 테마주라는 어떤 뭐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가 운동권 출신인데 그냥 운동권이 아니라 안희정과 같은, 충남지사는 안희정이요. 안희정과 같은 계열의 연고가 있는 운동권 출신이니 그 친함의 안희정이 대권을 잡으면은 상당히 뜰 거다 해서 안희정 테마주로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이런 예측,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반기문 테마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희정, 황교안 테마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김무성 테마주도 있었고요. 박원순 테마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무성 테마주라는 모 주식은 김무성 의원이 그때 나는 대선에 불출마요 라고 했던 바로 그날 25% 하락하고 그러고는 거의 관심권에서 빠져버린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이런 주식을 보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러겠죠. 많은 사람이 그러겠죠. 우리 정시의 찌질함, 낙후된 어떤 퇴행적 후진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관찰이다. 우리 정시가 그만큼 무슨 테마주나 기대고 그런데 하는 그 정권가, 요즘은 그런 말 하는데 옛날에 마바라라고 하는 말 많은 마바라들의 말 지어내기에 그런 거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전 그것만 보면 굉장히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관찰이다. 겉으로의 외형적인 관찰일 뿐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게 선거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런 것이 냉정한 투자자, 어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의 이윤, 산업의 전망, 어떤 그다음에 그 해당 경제, 나라 경제 전체의 추이, 그다음에 나아가서 세계 경제의 변화 여부 이런 것과 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증권시장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느냐, 들어온다면 어느 나라로 신흥국으로 오느냐 선진국으로 오느냐, 신흥국으로 온다면 어떤 산업에 오는 거냐, 특정 산업에 온다면 그 산업 내에 어떤 기업으로 오느냐, 어떤 기업 내에 우선적으로 오느냐, 뭐로 오느냐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거나 좁혀가게 보는 환율과 그 부동산 가격 뭐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는 냉정한 투자자라면 정말 한국의 그 테마주 증권주라는 게 정말 우습고 유치하고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거듭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럼 표면으로 보고 그칠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바로 그 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정치 테마주고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전에는 언제입니까? 18대 대선 때 그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19대니까 18대 대통령 때 안철수 테마주를 샀다가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 일이죠. 지금도 뭐 안철수 테마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게요. 이런 테마주라는 게 원래는 그 개미 투자자들이 귀에 대고 소곤소곤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하며 전해주는 얘기,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야 하고 하는 그런 류의 테마 내지는 정보가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투자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또 약간 공식 비공식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뭐 비공식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공식 리포트 할 때는 어떤 녹였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 테마주를 특정 산업 테마주가 아니라 어떤 특정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 산업 그룹 그런 산업의 테마주가 아니라 그런 단순히 사람 위주로 정치 테마주가 나오는 것은 뭔가 고리가 있다. 저는 그 고리가 바로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대선 테마계 가지고가 솔직히 냉정하게 볼 때 결코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다. 아주 근거 없는 그것만 아니라는 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뭐래도 아직 우리 사회의 어떤 먹이사슬, 즉 사회적 먹이사슬의 최상부를 정치권이 차지하고 있다. 정치 그룹이 우리 사회 먹이사슬의 최상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주목합니다. 더구나 가장 공식화된 그게 바로 국회죠. 국회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거기보다도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면 입법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회 독재, 입법 독재라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도 받는 국회는 그 권력의 절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역할에 따라서 바로 정치 테마주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 한번 잘못 보이면은 대기업, 그냥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국제적인 대기업도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가잖아요. 해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해체버릴다 할 정도로 그러고 있죠. 윗보이면 물론 그렇다고 우리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완벽한 무균질의 그런 기업이나 무균질의 사회, 무균질의 국가, 개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겁나는 거죠. 해체버리겠다 할 테니까 국내 세계 플레이어 하는 국제 시장에서 나오는 대기업도 정치권이 잘못 보이면 바로 그런 순환을 겪는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정도가 아닙니다. 정당이 정권을 잡고 특정 정파가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든가 국회 다수당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국회에서 유효 가능한 원내 교섭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권력체가 되면은 온갖 권력 분합이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몰려들면 상당한 일을 할 수 있고 물러낼 수 있는. 예컨대 뭐 국정감사 때,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때는 소수의 그거라도 정인이다 참고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업인들을 막 불러내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권력형 분합이들이 다 몰려 이런 현실을 볼 때 바로 그거에 반영된 거울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한 단면이, 그런 현상의 어떤 확인되는 면이 바로 정치 테마주다. 바로 그런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 권력이라는 게 때로는 기업을 키운다기보다 아주 잘되게 육성해 주지는 못해도 안 되게 뒷다리 잡고 막말로 갈구고 아주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 존재는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과 단단하게 최소한 어떤 뭐랄까 방패막이 구실은 해주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는 것도 나왔다, 그런 거 봅니다. 가령 한번 봅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즘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옛날로 보면 그래도 세무조사 동원한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대통령이 직접 그럴 수는 안다 해도 어떤 정당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거 나오잖아요. 국세청의 세무 권력, 세무권, 세무조사 나와서 정말 혼란 날 기업이 없죠. 또 검찰의 수사, 이번에 특검과 일반 대통령 산핵 관련된 수사에서 보듯이 이 검찰의 수사라는 것도 무지무지 무서운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행정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 뭐 금융위원회의 금융제재조치,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모든 부가 다 제재 거겠죠. 환경부 같은 데서 나와서 어디 당신네 사업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디 FM대로 한번 봐, 규정대로 한번 봐 하면 다 겁나는 게 기업입니다. 굳이 검찰, 그 다음 국세청, 공정위 같은 우리가 말하는 무서운 직접 권력이 아니더라도 행정권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 테마주라도 되면은 그런 게 좀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실제로 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우리가 논란이 되고 악유를 해야 될 겁니다. 뭐 가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렇게 개연성이 있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은 그런 권력기관을 뭔가 아주 공명하지는 않은 그 권력기관, 국세청, 뭐 검찰, 공정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논리와 회로와 자체의 스케줄과 어떤 논법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동원 가능하고 자체의 힘 논리보다 그 동원 가능한 힘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런 억울함을 면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다 하는 데서 아마 정치 테마주가 나왔을 것이고, 또는 달리 보면 비슷한 각도입니다만 어떤 특정 정치인하고 매우 긴밀하다는 것은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그런 거를 바랄 수 있는, 최소한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불이익과 부당한 개입의 배제요. 적극적으로 본다면 정치 권력체에 좀 잘 보이면 뭔가 내지는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랄까요, 정치 테마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정리하면, 정치 테마주가 나오는 거에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정권 시장의 후진성, 낙후성, 퇴행성만 얘기하고 우리 정신은 언제나 좀 선진적으로 되겠냐, 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개탄하고 끝낼 일만이 아니다. 그 근본으로 보면 바로 정치가 그리고 국회, 특히 이 정치권이 우리 사회 먹이사슬의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편법으로서 정치 테마주가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에 아직 더 나아져야 될, 개선되고 정말 환골탈태해야 될 우리 정치권의 그 낙후성이 우리 정권시장, 자본시장의 총화라고 하는, 자본이 형성되고 자본이 거래되고 하는 가장 첨단 자본시장으로 하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총화, 이런 데서도 하나의 그 뭐랄까 눈치 싸움 하는 데랄까요, 어떤 줄대기 경연장, 그런 표현이 좋겠네요. 줄대기 자본시장의 그 첨단 자본시장까지도 줄대기 경연장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눈치 싸움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또 한번 반성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대선 테마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잘못된 정치, 오도된 정치가 문제다, 우리 사회에. 그리고 잘못된 정치, 오도된 정치의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테마주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테마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휘둘리는 개미 투자자, 유권자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이나 그걸 어리석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거에 기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휘둘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정시에 있는 주변에 온갖, 또 거기 정말 정시에는 정말 대학 교수부터 건달 깡패까지 다 투자자 온갖 돈이 다 몰리거든요. 거기에 기생하고 참 거기서 한몫 잡으려는 온갖 악의적이 건전하지 못한 세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그러한 우리 사회의 풍토, 잘못된 정치가 그런 것들이 살게 하는 하나의
뭐랄까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좀 개선되고 이번 더 이상의 정치 테마주는 안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면 보시겠습니다. 어느새 2월 7일이군요. 2월 7일 화요일. 글로벌 침체, 중국 추격에도 기업은 한 발 더 뛰었다. 영업이익 1조 클럽 37곳 사상 최대.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하면서 31곳이라고 했는데 좀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회사를 은행과 보험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7개라는 것은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포함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거는 31개라고 제가 코멘트를 했고요. 지난해 국내 280개나 되는 주요 상장사 중에서 공기업, 금융회사 포함해서 영업이익 이 1조 원이 넘은 데는 37곳 최다에 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상장사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부를 못 믿겠다 75%, 국민의 신뢰도가 3년 새 10%포인트 이상 추락했다는 것이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입니다. 37살 미래차 인재가 현대자동차의 별, 즉 현대자동차의 임원이 됐다는 기사네요. 현대자동차에서 348명 임원 승진이 있었고요. 삼성이 특검 끝나면 미래전략실 해체한다고 합니다. 이건 전번에 약속됐던 바죠. 특검이 끝나면 그러겠다고 합니다. 구청을 모두 없앤 부천시의 역발상. 부천에는 구청이 없습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하는 구청이 없어지고 지방 그 동사무소만 있습니다. 요건 재작년에 벌써 나온 결정인데 부천시의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자, 미국 슈퍼볼의 시전 불가능 없다. 슈퍼볼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슈퍼볼의 광고료 가지고도 놀라고 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면에는 공직자 낙하산 재취업이 부활하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이 최순실 사태로 쏠린 사이에 뭐 일부 공직자 낙하산 그런 인사 시도가 있나 보죠. 아까 일면에 나온 기사 이어집니다. 30초당 60억 원 슈퍼볼의 광고 성자는 누구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가격이네요. 사상 처음으로 연장전도 있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 효과가 있다고. 네, 3면입니다. 영업이익 1조 클럽 사상 최대가 됐다. 2년 만에 영업이익이 40조 원 급증. 이걸 뭐 불황형 흑자라고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불황형 즉 쪼그라들면서 기업을 줄이면서 지출도 줄이고 비용도 줄여서 한 불황형 흑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기사는 불황형 흑자론을 걷어찬 한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줄여서 이익 내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이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 효성을 처음으로 진입했고 S-오일 5년 만에, 대한항공 6년 만에 1조 이익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비 위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KDI 연구 결과입니다. 소비 위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 심리가 문제다. 정부 못 믿는 국민들, 이 기사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있다 62%라고 하네요. 조금 내렸다는데 요건 할 얘기가 많죠. 이건 다음에 이런 기사가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자녀들 노력으로 지위 상승 가능하다는 게 56%밖에 안 된다. 좀 동의하기 힘든데요. 기업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논란이네. 이제 요 기사는 그겁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외국에서 그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세금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내려서 우리 국내 세수가 위축됐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 감면을 줄여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집어 보면 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벌은 게 뭐가 문제냐 그 이야기 기사입니다. 그래서 왜 해외에서 세금 많이 내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이 3월 또는 4월에 사장단 인사를 하는데 계열사들 정경련철을 탈출한다 그런 얘기 있고요. 정치 기사 진보 정권이 경제성장표가 더 왔나?
과연 문재인의 주장을 분석했습니다. 진보정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경제성적표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문재인의 주장이 절반만 진실이다. 사실은 그 경제성장률만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약간 좋은 것도 맞는데 그게 기저효과, 그 이전에 낮았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 비교효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기사가 이게 요지 핵심입니다. 원유철도 대선 출마했네요. 안철수 초등 5년, 중등 5년, 그 다음 진로, 고등학교 과정 2년으로 학제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요. 김문수, 사익이 없었다. 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된다. 좀 더 크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썼네요.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 탄핵을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 번복. 요 부천 얘기는 아까 일면에 이어나갔네요. 경기도 부천시가 그동안 3개 구가 있고 인구는 80몇만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구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행정구, 물론 부천의 구는 행정구라 해서 서울 중구라든가 뭐 부산 해운대구라든가 인천 동구처럼 이렇게 자치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구라 해서 원미구, 소사구 이런 구는 오정구 이런 구는 뭐 마치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고양시, 뭐 덕양구, 일산 동구처럼 행정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김만수 시장이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고 바로 행정의 뭐랄까 비효율을 없앴다 그런 겁니다. 그 부천시 잘했다고 한 면을 썼군요. 국제면 트럼프의 환율 공격을 받은 독일 유로화 저평가됐지만 이것은 유로화 저평가는 전부 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책임이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독일 이야기죠.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미국 비판을 인정도 하면서 책임은 전부 다 유로화 저평가된 게 우리 탓이 아니고 유럽중앙은행 탓이니고 우리 보고 뭘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의 투자 늘려야 무역 불균형이 또 해소가 되는데 하여튼 총선 앞둔 독일 정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문제네요. 일부러 시진핑 홀대하는 트럼프 했네요. 취임 축전 보내는데 보름 늦게 무응답. 즉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취임 축하합니다 대통령님 하고 축전을 보냈는데 보름 늦게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해오던 춘제, 우리라면 설날이죠. 설날 인사를 미국에서 설 맞아서 잘 보내세요 하는 축전 인사도 41년 만에 생략해버렸습니다. 주도권을 쥐려는 팽팽한 기싸움이라고 했네요. 마윈, 무역 멈추면 전쟁 시작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비판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합병 앞둔 듀퐁, 다우케미칼 R&D 매각에 나선 까닭은 했네요. EU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고속철 수주전 격화. 중국은 정말 성장 많이 했죠. 중국이 일본과 그 고속철 수주전 하는 게 동남아만이 아니죠. 브라질도 그렇고 미국은 일본이 막는 것 같고 인도 여러 군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못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작년에 중국의 해외 M&A 가운데 86조 원의 지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기사 중에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이 한 얘기가 아주 와닿네요. 무역 멈추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일찍이 칸트 선생이 한 얘기죠. 세계 평화론의 실체도 서로 교역이 늘어나고 사람이 투자가 늘어나고 왕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화는 그만큼 끈끈하게 담보되어 있는 건데 무역이 줄어들면 그 평화의 고리도 그만큼 줄어들고 무역이 완전히 멈추면 전쟁밖에 뺏어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보다 무역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전쟁에서는 한 번 뺏고 다시 뺏기가 힘들지만 무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교환하면서 나도 이익, 너도 이익, 우리나라도 이익, 당신 나라도 이익, 나도 계속 지속해서 이익. 그래서 파트너 늘고 무역이 늘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물산이 나오니까요. 교역이 되는데 만약에 이 무역이 없어지고 교역이 없어지면 필요한 물건을 얻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석유를 찾아서 광산을 찾아서 사람 인력을 찾아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마윈의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어떻게든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좀 내리고 정말 개방, 개혁으로 해가지고 개방, 세계화, 자유화 이걸로 좀 더 뭐랄까 더 교역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